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인으로서 뉴욕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 어떻게 취직할 수 있는지 그 전반적인 과정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지만 뉴욕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를 졸업했고 유학을 결심하게 된 2014년까지 영어와는 정말 담을 쌓고 살아온 토종 한국인입니다. 유학을 가기 위해서 풀브라이트라는 미 국무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2015년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디 아트라는 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후 뉴욕으로 건너와 2x4라는 그래픽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현재 3년 5개월 정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2x4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x4는 1994년에 시작된 디자인 에이전시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디자인 전략부터 공간, 전시, 브랜딩,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록, 수잔 셀러, 조지 스타우트 이렇게 3명의 파운드의 디렉팅 아래서 브랜딩, 인터랙션, 아키텍처, 인바이러먼털 그리고 스트레스 팀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팀은 한두 명의 디렉터와 4-5명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브랜딩 디자인 팀 소속으로 전시, 브랜딩, 책, 영상 등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는 정보들은 저와 제 지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하나의 정보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미국에 취업하게 되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듯 크게 2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하나는 미국 소재 학교를 졸업하고 OPT를 받아서 회사에서 취업하는 경로, 다른 하나는 학교 없이 바로 워킹 비자를 신청하여 취업하는 경로입니다. 미국 소재 학교를 거쳐서 취업하는 경우가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학교라는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학연이죠. 네트워크가 취업을 보장하진 않지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이점은 OPT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 후 1년 동안 혹은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서 3년 동안 비자 문제 없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일하게 되면은 비자는 금전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꽤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비자 걱정이 없다는 것은 큰 메리트가 됩니다. 이 외에도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든지 미리 미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든지 등 여러 작은 이점들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살인적인 학비 그리고 최소 2년에서 4년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이겠죠. 반면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J1이나 O1 워킹 비자를 신청해서 취직하는 방법이 있는데 J1 비자는 인턴이나 트레이닝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신에 1년에서 최대 1년 반 정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소재 에이전시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에이전시에서는 비자 신청뿐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자 신청만 에이전시를 통해 하시고 회사는 직접 리서치하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 다른 워킹 비자인 O1 비자는 아티스트 비자로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 대신 더 복잡하고 자세한 서류들이 요구되고 에이전시보다 현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관련 분야에서 extraordinary한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J비자하고 좀 다르게 거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신청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H1 비자 역시 워킹 비자의 한 종류이긴 하나 이건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회사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데 결과는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H1 비자 당첨 확률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H1 비자 신청자 중에서 총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단 1명만 당첨되었었습니다. H비자 얘기는 뒤로 하고
결론은 충분한 경력과 좋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훌륭한 영어 실력이 있다면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바로 취업 비자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럽과 같이 영어를 구사하는데 한국보다 어려움을 비교적 덜 겪는 나라 출신의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학교를 바로 거치지 않고 바로 취직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학교를 통한 인맥을 쌓을 수 없고 급격한 환경 변화라는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은 샌프란시스코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 회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IT 기업이 모였기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IT 관련 디자인 회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에 비해 뉴욕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도 있긴 하지만 스포츠 패션 브랜드 나이키 본사도 있고 뉴욕 패션 위크 같은 패션 행사도 매년 열립니다. 또한 뉴욕타임즈, 모마, 메트로폴리탄, 구겐하임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예술, 언론 기관들이 모였기 때문에 회사 성격이 샌프란시스코보다 다양한 감이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원 졸업 후에 LA에서 예술문화 관련된 보다 다양한 기회를 찾아서 뉴욕으로 건너왔습니다. 저는 꽤 멀리서 온 경우이긴 하지만 파슨스, 프렛, SBA 같이 뉴욕 도시 안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일, 리즈디 같은 조금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는 명문 디자인 대학 졸업생들 역시 뉴욕으로 모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은 맞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정말 재능 있고 훌륭한 디자이너들을 만날 기회 역시 많이 찾아옵니다. 이제 어떤 회사에 지원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회사 규모에 따라서 페이와 디자이너의 역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할 회사가 어떤지 미리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좋을 것입니다. 뉴욕 그래픽 디자인 회사의 형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이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에이전시, 소규모 스튜디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문화예술 기관은 자체 디자인팀을 꾸려서 소속 기업 기관을 위해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역할에 따라서 팀은 세분화되고 각 팀은 대여섯 명 중에 아주 적은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결국 이런 회사 기관들은 수많은 작은 팀들의 집합체로 디자이너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디자인 에이전시의 경우에는 대개 시각 디자인 분야 관련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에이전시에 따라서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에이전시, 디지털 미디어 에이전시 등 자신들의 스페셜리티가 있겠죠. 이러한 에이전시 인원은 적게는 20명 정도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 회사 내 팀도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팀으로 구성됩니다. 디자이너 개인의 역할은 대기업에 비해서 유연하고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스튜디오의 경우 적게는 1명, 많게는 대여섯 명으로 운영됩니다. 대기업이나 에이전시로 빗대어보면은 회사에 소속된 단 하나의 팀이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소수정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개인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형태의 회사보다 유연하고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이너들은 대개 소규모 스튜디오에서는 디자인 실력을 키우기엔 좋지만 페이가 낮고 반대로 대기업의 페이는 좋지만 실력을 쌓기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인식합니다. 에이전시는 그 중간 정도에 해당되고요. 첫 직장을 어떤 회사로 할지가 앞으로 쌓을 커리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회사를 지원하시기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의 페이보다 자신의 디자인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스튜디오나 에이전시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 디자인 당장의 실력보다 페이나 매니지먼트에 더 관심이 크다면 대기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기업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했다면 이제 진짜로 회사에 지원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잡 오프닝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잡 오프닝은 말 그대로 회사의 공식적인 구인 공고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반면 추천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혹은 다녔던 지인,
이 구인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특정 구직자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 추천 없이 공식적인 루트로 지원하는 것보다 구직의 확률이 약간 더 높아집니다. 대부분 이런 추천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구글 같은 일부 대기업은 현재 구글에 다니고 있는 정직원이 공식적으로 특정 구직자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디자인 업계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추천을 찾기 어렵겠죠. 이럴 때는 회사 디렉터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링크드인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해보면은 디렉터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같은 간단한 정보가 나옵니다. 디렉터에게 직접 간단한 자기소개와 포트폴리오를 보내면 모든 디렉터가 답장해주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답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추천받아서 취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장에 그 회사에 알맞은 자리가 없어서 취직까지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 디렉터가 자신이 아는 다른 회사에 추천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원했던 한 소규모 스튜디오 디렉터분이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2x4에서 디렉터로 이전에 일하셨었기 때문에 저를 현재의 디렉터에게 추천해줬던 것이 제가 취업하는데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름아름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높은 확률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미국 소재 학교를 다니게 되면 얻게 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바로 이럴 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 출신, 교수의 아는 사람 같은 인맥 네트워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뉴욕의 디자인씬은 매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농담으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계가 매우 좁게 느껴집니다. 지원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자세히 훑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포트폴리오와 이력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어떤 대기업은 한국으로 치자면 약간 자소서 같은 커버를 하자면 약간 자소서, 대기업이 아닌 에이전시나 소규모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인데 지원하려는 회사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앞서 대기업의 경우 디자이너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굉장히 세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한 팀에 5명이 있다고 치면 팀 디렉터, 비주얼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프로그래머, 모션그래퍼 이런 식으로 각각 팀원의 역할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회사가 어떤 팀원을 구성하는지 리서치하고 회사가 원하는 자리에 맞게 자신을 포지셔닝하면은 그 자리를 얻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마침 모마 디자인팀에서 현재 구인 중이기 때문에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마 디자인팀 웹페이지에 접속해보면은 중단에 구인 광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은 모마 디자인 스토어에서 프리랜서 디지털 디자이너를 구한다고 쓰여있고 간략하게 모마 디자인 스토어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잡 디스크립션 링크로 들어가 보면은 포지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모마 디자인팀은 웹, 인터랙티브, 이커머스,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원하고 포토샵에 능숙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또 HTML, CSS를 다룰 줄 알아야 하겠고요. 익스피리언스 목록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웹 프로덕션 경험, 비주얼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하고 HTML, CSS도 잘 다뤄야 합니다. 이커머스 경험은 필수고 디지털 사이니지나 비디오 메이킹은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에 모마 디자인 스토어 사이트를 보면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가 모마 스토어의 메인 페이지인데 상단에 모마와 반스의 콜라보레이션 배너가 눈에 띄네요. 아마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있을 때마다 컨셉에 맞는 배너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주 업무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배너를 클릭해보면은 역시 상단에 또 다른 모마와 반스의 콜라보를 보여주는 배너가 나옵니다. 상단 내비게이션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대표 이미지와 카테고리를 설명해주는 간단한 글이 배열된 카테고리 배너들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타이포그래피, 전반적인 브랜딩 이해 능력이 필요해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반복적으로 HTML과 CSS를 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을 고려해보면은 비주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직접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컨트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이커머스 디자인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다면은 모마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딱 맞게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최대한 필요한 인재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경험이 없더라도 다른 웹페이지 디자인과 함께 배너 디자인을 포함한 브랜딩, 타이포그래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에이전시나 소규모 스튜디오라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비하면 다재다능한 제너럴리스트를 원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에이전시나 소규모 스튜디오 역시 각각 회사에 따라서 특정 역할을 기대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 제가 소속된 브랜딩 디자인 팀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이나 타이포그래피 같은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들은 팀원 누구나 수행할 수 있지만, 어느 팀원은 책 디자인에 더 많은 경험이 있다거나, 어떤 팀원은 타입 디자인에 능하고, 어떤 팀원은 영상 제작에 능하고, 또 어떤 팀원은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등 각각의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최대한 자신의 강점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게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회사마다 원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대기업은 프로젝트의 결과물만큼이나 작업의 과정 역시 포트폴리오에 담아내길 원합니다.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같은 Problem and Solving 같은 걸 중요시합니다. 반면 에이전시나 소규모 스튜디오에서는 작업의 과정을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에이전시나 소규모 스튜디오는 인사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개 디렉터나 파트너가 직접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디렉터나 파트너가 지원자의 포트폴리오 리뷰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원자의 강점을 빠르게 파악한 뒤에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에이전시나 소규모 스튜디오를 지원하실 때에는 이미지 위주로 간결하게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자신의 능력을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포트폴리오 디자인은 회사가 지원자에게 받는 첫 인상이기도 하며 지원자의 능력을 파악하는 데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되기에 디자인에 꽤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디자인의 정답은 없지만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올바른 방향은 논리적인 시스템, 쉬운 내비게이션, 깔끔한 레이아웃 등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는 화려한 형식과 장식으로 멋있게 꾸미기보다는 자신의 작업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충실하게 기능적이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샘플 몇 가지를 훑어보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컨텐츠는 보이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포트폴리오에는 디자인에게 익숙한 책이라는 컨셉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왼쪽 페이지에, 목차를 오른쪽 페이지에 배치했고, 각 프로젝트는 언제나 왼쪽에 짧은 설명글과 함께 이미지가 없는 페이지로 시작됩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배치되어서 정보와 이미지의 구분이 쉽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마찬가지로 짧은 글과 함께 시작함으로써 이전 프로젝트와 명확하게 구분해줍니다. 또 다른 샘플로 이 디자이너분의 포트폴리오는 왼쪽 상단에는 항상 프로젝트 제목을, 하단에는 자신의 이름과 웹페이지 주소를 배치하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프로젝트 첫 페이지에는 항상 제목 오른편에 짧은 설명글로 시작하고, 이미지는 상단과 하단의 타입 사이에 비교적 유연하게 배열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샘플입니다. 이 디자이너분은 상단에 항상 컬러 바를 배치해서 짧은 설명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각기 다른 색의 바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간의 경계를 쉽게 인지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디렉터의 관심을 끌게 되면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와 비디오 채팅 인터뷰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가능하다면 대면 인터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직접 회사에 찾아감으로써 적극성을 어필할 수 있고, 또한 인터뷰는 나의 작업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나 역시 회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간, 사람들의 분위기를 직접 살펴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뉴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디자이너들이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모이기 때문에 비디오 채팅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일반적이며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형식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인터뷰어들에게 사전에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애플의 경우 각기 다른 팀들과 반복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 회사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인터뷰 과정은 간소화됩니다. 2x4 같은 경우 보통 2차례 인터뷰를 가지게 되는데, 관련 팀 디렉터들과 1차 인터뷰를, 이후 파트너들과 2차 인터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에이전시나 소규모 스튜디오의 인터뷰는 대개 자유롭게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고 중간중간 들어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작업과 관련된 질문이 가볍게 오가는데 흔히들 말하는 압박 면접과는 달리 조금 더 느슨하고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같은 그런 작업의 과정 같은 건 이런 인터뷰 자리를 빌려서 설명하면 됩니다. 어느 인터뷰나 그렇듯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인들의 경우 영어 인터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자신감을 갖는 게 어렵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터뷰 자리는 회사 사람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의 작업 이야기를 듣고 싶을 만큼 이미 여러분께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또한 뉴욕이라는 도시에는 원어민만큼이나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독특한 영어 발음, 서툰 영어 실력도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어가 서툴더라도 혹은 조금 못 알아들어서 다시 묻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개의치 않는 마음가짐을 지니셔도 됩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인터뷰어를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매체의 인터뷰의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파트너들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서 미리 그 사람의 억양과 톤에 조금이나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 인터뷰 당일 대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친 후에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당일 저녁이나 2-3일 내로 땡큐 레터를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땡큐 레터는 인터뷰어에게 감사의 내용과 간략하게 자신이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다르지만 빠르면 일주일, 길면 2-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팔로우업이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팔로우업 메일은 회사에서 언제쯤 결과를 알려줄 거라는 공지가 미리 없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인터뷰를 본 지 한 2주 정도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은 자신이 아직 그 지원했던 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회사에 상기시켜주기 위해 보내는 메일입니다. 이런 땡큐 메일이나 팔로우업 메일의 경우에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좋은 템플릿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템플릿 한번 훑어보시고 자신에게 맞춰서 고쳐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그래픽 디자인의 취업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